얼마 전에 나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게다가 아내는 체포까지 되었다. 아내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고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해서 지금은 2년 차가 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아내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여자라고 교내에서 아주 유명했는데 항상 본인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게다가 남성 편력도 심각해서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0명과 행위를 했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대체 왜 저런 여자와 사귀고 결혼까지 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내가 마음이 약하다는 걸 이용해서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강제로 당한 적도 있어. 나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나는 오빠밖에 없어. 그 당시의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안기고는 했는데 나한테만 딱 붙어서 나만 의지하고 있는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웠고 내가 평생 지켜줘야 한다고 매일 다짐하고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나는 정말 뇌가 썩었던 것 같다. 대학 시절 수업 중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에도 아내는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을 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핸드폰을 보면 메시지가 20개 이상 와 있는 게 일상이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진지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낳은 딸이라서 항상 마음이 짠하고 애틋해.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앞으로도 딸아이를 잘 부탁해. 나는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막중하게 느꼈던 것 같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나에게 집착을 했다. 회사에서 업무 중일 때도 아내는 쉬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고 휴일에 집에 같이 있을 때에도 항상 나에게 딱 붙어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따라올 정도였다. 차마 아내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샤워도 항상 같이 했다. 내 몸은 더러워. 손목에 상처가 너무 많아. 아내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 부부생활 행위 전에 항상 오고 가는 대화였다. 평소에는 나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아내였는데 주기적으로 이상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 전원을 끄고 혼자 외출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는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아내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2명의 친구가 있었다. 아내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친구들은 진지하게 아내와의 교제를 반대하고는 했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내를 직접 소개하던 날에 남친의 친구들이니까 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연락처를 물어보기에 바빴고 그날 이후로 친구들의 반대는 더욱더 심해졌다. 너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여자는 진짜 아니야. 너는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내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너 정말 나중에 후회한다. 친구 A는 나에게 몇 번이나 충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아내를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친구 B에게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다. 얼마 전에 거래처에 외근 나갔다가 재수 씨가 어떤 남자와 팔짱 끼고 걸어가면서 뽀뽀하는 모습을 봤어. 나는 친구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너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아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B는 틀림없이 나의 아내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진 찍을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안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A가 흥신소에 의뢰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했는데 흥신소까지 이용해서 아내를 의심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나도 아내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나는 회사에서 3일간의 출장 예정이 잡혀 있었고 그 기간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흥신소의 아내의 조사와 감시를 의뢰했다. 출장에서 돌아와서 자료를 건네받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내는 불륜남과 길거리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불륜남은 내 집에서 잤다. 나는 충격으로 눈물과 구토감이 멈추지 않았다. 울다가 토하고의 반복이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아내에게 부족한 게 있었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던 아내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오직 복수하겠다는 결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아내를 향한 증오와 미움만 남았다. 나는 우선 결혼 전부터 아내에 대해서 충고를 해줬던 친구들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친구들은 나에게 몇 번이나 아내와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친구들에게 사과를 했다. 나는 복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써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B가 회사에 고문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부 지불해 주었다. 그리고 A는 내가 그 여자 위험하다고 했지? 분명히 지금 불륜남 이외에도 다른 남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흥신소에 추가로 의뢰하기를 권하면서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친구들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 씀씀이는 더 멋있었다. 변호사님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륜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흥신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집에서 필사적으로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아내가 더러운 쓰레기로 보여서 밤의 행위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러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약한 아내가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횟수를 줄였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구토감을 참으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힘든 매일의 연속이었다. 솔직히 심신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견디고 또 견뎠다. 불륜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내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큰 활약을 했다. 멍청한 아내는 개인 이메일과 가입했던 사이트가 전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성인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기록과 불륜남과 주고받은 메일도 대량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타이밍이 안 좋은지 아내와 불륜남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날은 아내 몰래 집에 웹캠을 설치했다. 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낮 시간에 아내는 불륜남과 집에서 짐승 같은 행위를 즐겼고 증거 영상은 산처럼 쌓여만 갔다. 나는 처음에 아내와 불륜남의 침대에서의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확인을 했고 A와 B는 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나는 의외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다. 한 달 동안 아내의 불륜 증거를 충분하게 모았고 나는 아내에게 언제 선고를 내리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내의 불륜 현장에 직접 들이닥쳐서 아내가 도망갈 틈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생각이었다. 나는 불륜 증거들을 가지고 처갓댁으로 향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시고 나에게 거듭 사과를 하셨다. 자네한테 정말 미안해.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겠네. 자네는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고 우리도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저런 건 딸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나와 장인어른은 낚시라는 공통된 취미가 있었고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었다. 그 덕분인지 장인어른은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셨다. 처갓댁을 나와서 바로 불륜남의 와이프를 찾아갔다. 흥신소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미리 연락을 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두었다. 불륜남의 와이프는 굉장한 미인이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어떤 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증은 없었지만 계속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불륜남의 와이프는 증거들을 전부 살펴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지라 크게 놀라지도 않으셨고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만 하셨다. 불륜 현장에 들이닥치는 작전은 평일에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실행하기로 했다. 내가 집을 비우면 불륜남은 100% 집으로 왔다. 나는 회사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틀간 유급 휴가를 받았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되었다. 나와 친구 A와 변호사 그리고 불륜남의 와이프가 집 앞에서 대기를 했다. 친구 B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다. 일단 작전 계획으로는 불륜남이 집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나 혼자 현장을 급습하고 그 후에 내가 호출을 하면 나머지 3명이 등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불륜남이 나타났다. 불륜남의 와이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미 증거들을 전부 봤지만 막상 실제로 눈앞에서 남편을 마주하니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나는 집에 설치해둔 웹캠으로
아내와 불륜남의 상태를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다. 그리고 아내와 불륜남이 행위를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나는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침실로 가서 문을 발로 세게 차서 열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한창 행위 중이었고 나는 그동안 영상으로 많이 봐서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서 계획했던 것들은 모두 잊고 다만 절규에 가까운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란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는데 내가 불륜남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불륜남은 침대 옆에 있던 작은 화분을 나를 향해서 던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팔로 막았는데 충격이 상당했는지 팔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다시 불륜남을 향해서 달려들려는 순간 A와 변호사가 들어왔다. 불륜남은 사람 수가 늘어나자 더 당황했는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서 있던 A가 불륜남을 발로 차버렸고 불륜남은 역겨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리고 불륜남의 와이프가 등장했다. 변호사는 시퍼렇게 멍이 든 내 팔을 보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변호사가 상황 설명을 했고 불륜남은 상해죄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오시게 했고 비도 합류를 했다. 나의 부모님은 연락을 드렸지만 오시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뺨을 내려쳤고 아내는 코피가 터졌다. 친구들이 당황해서 장인어른을 말렸지만 아내는 이미 수차례 맞아서 얼굴이 금방 엉망이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인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항상 내 편이잖아. 아내는 울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내가 말을 할 때마다 비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결국 변호사에게 조용하라고 주의를 받았다.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단지 이혼과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야. 당연히 불륜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가 나한테 접근하지도 못하게 할 예정이야.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자유잖아. 왜 다들 내가 행복해지는 걸 방해하려는 거야?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장인어른은 아내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개의치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당신 옆에서 행복해질 거야.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되받아쳤다. 나는 이제 너가 더러운 쓰레기로밖에 안 보여. 앞으로 너와 불륜남이 어디까지 불행해지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거야. 그 이후에 이혼 절차는 전부 변호사님이 처리해 주셨다. 나는 위자료를 아내에게 2천만 원, 불륜남에게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불륜남은 상해죄에 대한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불륜남의 와이프가 협조를 해주어서 불륜남의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다. 불륜남의 부모님은 상식적인 분들이었고 아들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라도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아내는 불륜남 이외에도 만남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대한 신상 정보를 확보해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 절차가 전부 마무리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전 아내가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 아내는 머리도 산발이고 옷차림도 굉장히 더러웠다. 부모님과 불륜남에게 버림을 받고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남자들도 유부녀라고 말한 적 없잖아. 위자료 청구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전 아내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게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전 아내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고 당황하면서 전 아내를 세게 밀쳤는데 그 순간 전 아내가 손에 숨기고 있던 작은 나이프 같은 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갔는데 전 아내는 나를 쫓아와서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지나가다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전 아내는 그대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 이후에 나는 회사에 전근 신청을 하고 다른 지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사도 하게 되어서 멀리 떠나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가볍게 한잔하기로 했다. A와 B는 나에게 아까울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나를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해주고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주었냐고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A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서 매일 부부 싸움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자고 가는 날도 많았는데 그때부터 나를 친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B는 언젠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던 계기가 있다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말해주지 않았고 B가 이미 취해 있어서 나도 더 이상은 캐묻지 못했다. 나는 멋진 친구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나를 잊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다짐을 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